안녕하세요. 김영로 TV의 날짜 이야기입니다. 오늘은 1월 8일이 되겠네요. 1월 8일은 1974년 1월 8일 오늘 바로 그 긴급 조치가 이제 처음 발령된 발령이라보다 공포라고 그랬죠. 공포된 그런 이제 날이 되겠습니다. 음, 뭐 긴급 조치라고 하는 것은 뭐 아시겠지만은 1972년도에 개헌이 된 그 유신헌법에 의해서 어떤 특정한 사안을 갖다 컨트롤하기 위해서 이제 대통령의 권한으로도 어 뭐 영장이라든가 이런 거 없이 체포 구금을 할 수 있을 정도로 뭔가 그 굉장히 강력한 그런 조치였었어요. 물론 이제 이게 그 박정희 대통령이 이제 서거하실 때까지 이제 9 호까지 이제 그 공포가 됐었는데 9 호가 제일 강력했던 걸로 저는 기억을 합니다. 물론 인제 그 어떤 사안을 어떻게 그 경험했느냐에 따라서 인제 그게 강했다 아니다 인제 이런 그 느낌이 있겠지만 제 경험으로는 그 구호가 제일 강력했던 것 같아요. 또 많은 그 사람들이 또 인제 체포가 되고 그다음에 어 그리고 형벌을 받았죠 그때 당시에. 뭐 지금 말씀드린 대로 긴급조치는 9 호까지 있었습니다. 그 9 호는 인제 1979 년에 12.16 사건으로 인해서 인제 박정희 대통령이 인제 유명을 달리한 그때까지 그 무렵까지 그 이후 인제 유 헌법이 개정될 때까지 인제 그 이제 존재했었던 그런 조치였는데 음 그 글쎄요 뭐 제 기억으로도 70 년대 중반 무렵 중후반 무렵에 인제 이러한 조치들이 인제 막 그 마구마구 쏟아져 나왔었죠. 글쎄요 안타깝게도 보면은 인제 제가 딱 대학 생활할 때가 바로 인제 그때가 되겠습니다. 어찌 됐든 이 긴급 조치라는 것을 공포함으로 인해서 그때 당시에 그 인제 유신 헌법에 반대를 하고 그다음에 예 뭔가 그 박정희 대통령의 어떤 그 통치 스타일 이런 거에 인제 저항하던 그런 사람들을 글쎄 제어하기 위해서 그 내려졌던 이제 그런 조치였습니다. 자 그래서 오늘은 이게 물론 구호까지 가지만 최초의 그 공포된 긴급조치 1 호 어 그 공포일이 바로 오늘이기 때문에 긴급조치 1 호는 무엇이며 9 호까지 인제 그 어떤 내용을 갖고 있는지 간략하게 한번 알아보는 그런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긴급조치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뭐 앞에서도 말씀드렸지만은 뭔가 좀 서슬이 시퍼나던 그런 그 시절인데 사실 그때 당시를 살았던 그 뭐라 그럴까 일반 국민들은 서슬이 시퍼렇고 이런 거 별로 몰랐을 겁니다. 어 그 유신이라는 것을 놓고서 그 학생들 뭐 제야 이런 데서 강력하게 그 인제 반대를 했었기 때문에 어 그 반대를 했던 세력들한테는 서슬이 시퍼렇게 느껴졌을 가능성이 있죠 긴급 조치라는 게. 자 긴급 조치는 1972 년에 개헌된 대한민국의 유신헌법 제53 조에 규정되어 있던 대통령이 권한으로 취할 수 있었던 특별 조치다. 그것이 바로 인제 긴급 조치가 되겠습니다. 당시 박정희 대통령은 이 조치를 발동함으로써 헌법상의 국민의 자유와 권리를 잠정적으로 정지할 수 있는 권한을 가졌다. 이는 대통령에게 가장 강력한 권한을 위임했던 긴급권으로 1974년 1월 8일 긴급조치 제1 호를 시작으로 총 9 차례 공포를 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네 제 기억으로도 긴급조치 9 호에서 끝났죠. 그 9 차례라는 게 이제 9 호까지 갔다는 얘기입니다. 자 그러면은 이 바로 이 오늘이 1월 8 일로서 긴급조치 1 호가 인제 공포됐던 거죠. 그런 의미에서 긴급조치의 1 호부터 9 호까지 간략하게 알아보고 긴급조치가 어떤 성격을 가지는 그런 법률상의 행위였는지 인제 그것을 좀 알아보는 내용 방송을 하겠습니다. 자 그다음에 1979년 10월 26일 12.16 사건으로 박정희 대통령이 서거한 이후 전두환 대통령이 주도로 1980년 10월 27일 헌법이 개정되면서 폐지가 되었다. 네. 뭐 9 호로 끝났고 그 9 호는 긴급조치권은 계속 남아 있었던 거죠. 왜냐하면 유신헌법이 개정되기 전까지는. 그 유신헌법이 개정된 것이 1980년 10월 27 일이기 때문에 그게 이제 5 공화국 헌법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 헌법이 개정되면서 긴급조치가 그 대통령의 권한이 폐지가 됐다라는 그런 얘기가 되겠습니다. 박정희 대통령 재임 시절을 인제 3-4 공화국이라고 일컫죠.
그러니까 기존의 헌법을 갖고서 통치를 했던 그 시간, 그다음에 1972 년에 유신 헌법을 인제 제정했을 때 거기까지가 3 공화국이에요. 그리고 유신 헌법부터 바로 1980년 10월 27 일까지가 인제 4 공화국 되겠죠. 그러니까 1980년 10월 27일 헌법이 개정되면서 제5 공화국이 시작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5050 하는 것은 전두환 대통령의 통치 시기를 얘기하는 거죠. 예. 1977 년에 재판받은 긴급조치 구호 위반 피고인 118명 가운데 91 명, 그다음에 1978 년에 189명 중에서 153 명이 1년 이상의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예. 저 때 많이 그 인제 처벌을 받았던 건 사실입니다. 바로 저 시기는 인제 저도 대학을 다니고 있었던 시기이기 때문에 그때 그 분위기, 예, 그대로 제가 지금 기억을 하고 있습니다, 저도. 1976년 서울지법 영등포지원 재판부는 후진국일수록 일당 독재 정권이라고 말한 고등학교 교사에게 무죄를 선고했다가 2 개월 뒤 전주지법으로 전보되어 다음 달 사임을 했다. 예. 그 재판부에 관여했던 이 재판관들이 어 한 고등학교 교사가 "일당 독재 정권 이건 후진국이다." 인제 이렇게 이야기를 했는데 그걸 무죄로 선고를 한 거예요. 뭐 사실 언론의 자유가 있으니까. 근데 이제 긴급 조치라는 것이 인제 그런 것까지 인제 규제를 할 수 있었던 그런 분위기였죠. 그 바람에 그렇게 무죄를 선고했던 재판부가 2달 뒤에 전주지법으로 전보가 되고 또 그다음 달 어 이제 법복을 벗는 그런 그 인제 일이 인제 발생이 된 거라고 보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런 세세한 것까지는 뭐 제가 기억을 못 하지만은 하여튼 충분히 그때 당시에 분위기로 있을 법했던 그런 일들입니다. 자, 오늘 1월 8 일이 바로 긴급조치 제1 호가 공포됐던 날인데 긴급조치 1 호가 무엇인지 한번 볼까요? 첫 번째, 대한민국 헌법을 부정, 반대, 왜곡 또는 비방하는 일체 행위를 금한다. 즉 여기서 얘기하는 대한민국 헌법은 유신 헌법을 얘기하는 겁니다. 두 번째, 대한민국 헌법이 개정 또는 폐지를 주장, 발의, 청원하는 일체 행위를 금한다. 세 번째, 유언비어를 날조 유포하는 일체 행위를 금한다. 네 번째, 전 1, 2, 3 호에서 금한 행위를 권유, 선동, 선전하거나 방송, 보도, 출판, 기타의 방법으로 이를 타인에게 알리는 일체 언동을 금한다. 다섯 번째, 이 조치에 위반한 자와 이 조치를 비방한 자는 법관의 영장 없이 체포, 구속, 압수수색하며 15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이 경우에는 15년 이하의 자격정지를 병과할 수 있다. 여섯 번째, 이 조치에 위반한 자와 이 조치를 비방한 자는 비상군법회의에서 심판 처단한다. 예. 이 내용을 보면 정말 그 서술이 시퍼런 거죠. 그냥 시퍼런 칼날이 왔다 갔다 하는 그런 그 느낌을 주는 그런 조치, 법안의 그 내용이 되겠습니다. 자, 그다음에 인제 그것이 1을 보고 그다음에 9 호까지 있었다고 그랬는데 2 호가 또 나왔죠. 긴급조치를 위반한 자를 처벌하는 비상군법 회의를 설치한다. 왜냐하면 긴급조치 1 호에 그런 그 비상군법 회의가 언급이 돼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것을 설치하려면 긴급조치 2 호를 또 인제 발동을 해야 되겠죠. 그다음에 인제 중앙정보부 부장이 사건의 정보 조사 보안 업무를 조정 감독한다. 어 그래서 비상군법 회의가 설치가 됐지만은 사건을 갖다가 인제 조정 감독하는 건 중앙정보부장이 이제 하네요. 인제 그렇다는 얘기는 군법 회의도 중앙정보부장이 인제 개입할 수 있다라는 그런 뜻으로 지금 보여집니다. 자, 그다음에 적용 사례를 볼까요? 1974년 1월 15일 긴급조치 1호 위반자에 대한 비상보통군법 회의가 있었는데 바로 장준하 씨와 백기환 씨에 대해서 징역 15 년에 자격정지 15 년을 인제 선고한 것이 바로 그 적용 사례가 된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다음에 긴급조치 3 호를 보면은 국민 생활 안정을 위한 대통령 긴급조치입니다. 그러니까 정치적인 사안이 아니고 경제적인 사안을 다뤘던 것이 긴급조치 제3 호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뭐 여러 가지 그 인제 항목들이 있는데 모두가 경제에 관련된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긴급조치 4 호를 볼까요? 1974년 4월 3일 오후 10시 청와대에서 열린 임시국무회의에서 이봉성 법무부 장관의 제안으로 심의하고 의결이 됐다. 그래서 같은 해 8월 23일 날 오전 10 시를 기해서 긴급조치 1, 4 호는 해제가 되었다. 그러니까 이 긴급조치 이 4 호는 어 그 앞서서 내려졌던 그 긴급조치를 갖다 해제하는 그런 긴급조치가 되겠네요. 마찬가지로 박정희 이 대통령이 청와대에서 주재한 임시국무회의에서 긴급조치 해제를 의결하였지만 이 시기 재판의 계류 중이나 처벌받은 자에는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다고 밝혔다. 아, 그 해제는 되지만 해제되기 전에 긴급 조치를 위반해 갖고서 법률상의 처벌을 그 인제 묻기 위해서 재판에 계류 중인 사항은 긴급 조치 4 호에 의해서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다. 그러니까 그것은 예외다.
기존의 그 긴급 조치대로 처벌을 받는다 인제 그런 뜻이 되겠습니다. 자 인제 이런 것이 인제 바로 유신을 반대하는 그런 세력들에 대한 그 탄압이 되는 거죠. 1973 년 3월 1일 서강대와 경북대 반유신 시위가 있었고 그다음에 그해 4월 3일 날 전국 민주청년 학생총연맹 줄여서 민청년이라고 하죠. 민중, 민족, 민주선언 발표, 전국 시위 계획이 있었고 어 그래서 4월 3일 밤부터 대대적으로 학생들은 인제 검거를 인제 들어갔죠. 예 저 때는 인제 저도 대학에 그 인제 막 입학을 했을 때라서 3월 2일 날 인제 그 학교에 인제 처음으로 인제 대학생이 돼서 학교를 간 거죠. 갔더니 그 방이 붙어 있더라고요. 한 보름 정도 그 휴강을 한다고. 그래서 '아 휴강이 뭐지?' 그러면서 휴강이 결국 인제 노는 거니까 학교를 안 가고. 그래서 인제 고향에 다시 인제 다녀와서 인제 4월 중순이 돼 갖고 인제 학교를 나갔는데 한 보름 정도 인제 학교를 다녔나? 뭐 굉장히 어색하죠. 새로 그 만난 그 인제 동기들 뭐 그다음에 이제 그러면서 서클에 가입하고 뭐 이런 그 과정이 쭉 진행되면서 저는 그때 당시에 서클 이름이 동고태라는 게 있었는데 지금은 그게 원래 이름은 한국문제연구회입니다. 그 서클에 가입을 했는데 그게 아주 대표적인 이념 서클이었어요. 그래서 어느 날 서클 사무실을 갔더니 같이 이야기하고 같이 밥 먹고 그러던 선배들이 민청학년 사건에 연루돼 갖고서 뭐 이 조직도에 뭐 이름이 올라가 있고 뭐 그러면서 인제 막 이제 검거돼 갖고서 인제 수감이 되고 막 인제 그랬죠. 네 그러면서 많은 그 선배들이 수감이 됐었습니다. 물론 이제 그러면서 인제 일찍 풀려 나온 선배도 있고 그다음에 좀 오래 있다가 나온 선배도 있고 뭐 굉장히 어수선했어요. 네. 사실은 저는 굉장히 충격적이었습니다. '아 이게 무엇인가? 대학 생활이라는 게 이런 건가?' 이런 식으로. 네 어찌 됐든 그래서 4월 5 일까지 200여 명이 검거가 되고 총 1,024 명이 수사를 받았대요. 그때 인제 윤보선, 박형규, 김동길, 김찬국 음 윤보선 씨는 전 대통령이죠. 그다음에 박형규는 제가 목사로 기억을 합니다. 그리고 김동길, 김찬국 이분들은 대학 교수였죠. 연세대학교 교수였죠. 예. 그래서 180 명이 인제 군사 재판에 회부가 됐네요. 자 그때 인제 이철, 김지하 등이 인제 사형 선고를 받았는데 어 뭐 그렇다라고 해서 사형 선고를 해서 사형을 집행한 거라면 이제 그런 건 아니죠. 예. 나중에 이철 씨는 인제 복권이 돼 갖고서 국회의원에 도전해서 국회의원까지 했죠. 그리고 김지하 시인은 오적이라는 시를 써 갖고 굉장히 유명했었습니다 그때 당시에. 음 결국은 뭐 김지하 씨가 지금은 제가 돌아가신 걸로 알고 있는데 어 김지하 씨는 뭐 어찌 됐든 그 이후에도 인제 음 필요한 때 꼭 사회에 필요한 경종을 울리는 그런 얘기를 음 한두 마디씩 이렇게 툭툭 던져 줬던 그런 지식인으로 저는 기억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다음에 이제 재판 과정의 불공정성에 대한 시비가 있는 거죠. 피고인 가족 1 인에게만 방청을 허용을 했다. 뭐 피고인 뭐 원하는 대로 다 방청을 허용하면은 인제 막 인제 방청석이 막 이제 소란스러워지고 막 그러니까 1 인에게만 인제 방청을 허용을 했던 것으로 보입니다. 그다음에 인제 피고인들의 형량을 다 합쳐 보니까 사형이 9 명이고 무기가 21 명, 그 외 140 명이 형량 합이 1,650 년이었다라는 그런 얘기죠. 그다음에 인제 그 이후에 긴급조치 이제 5 호와 8 호까지 계속 인제 발동이 됩니다. 긴급조치 5 호는 대통령 긴급조치 1 호와 4 호의 해제에 관한 긴급조치이고요. 1974년 8월 23 일이네요. 6 호는 긴급조치 3호 해제 조치네요. 1975년 1월 1 일. 그다음에 인제 긴급조치 7 호도 인제 제가 빨갛게 인제 표시를 해 놨는데 뭐 여러 가지 사항을 갖다 인제 규제를 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집회와 시위를 금하고 또 여기 보면은 특별히 고려대학교를 향한 어떤 인제 뭐 이 조치였던 것 같이 보이죠. 예. 고려대학교에 대해서 휴교를 명한다. 음. 여하튼 그런 내용을 인제 포함하고 있는 것이 7 호. 그다음에 인제 8 호는 7 호의 해제 조치인데 1975년 5월 13 일입니다. 예. 그러니까 7 호가 75년 4월 8 일인데 약 한 달 정도 후에 인제 해제가 된 거네요. 그다음에 인제 긴급조치 9 호가 있습니다. 이게 사실 엄청난 조치였었죠. 다음 각 호의 행위를 금한다. 유언비어 날조 유포 뭐 이런 거, 집회 시위 뭐 이런 거 같은 통제하고 그다음에 인제 학교 당국의 지도 감독하에 행하는 수업 기타 등등 허가 받은 것을 제외한 그런 음
어떤 집회나 시위 이런 것들은 뭐 일체 금지한다. 그리고 조치를 이 긴급 조치 구호를 비방하는 행위도 인제 처벌을 받았습니다. 그다음에 2, 3, 4, 5 뭐 여러 가지 사항이 있죠. 뭐 방송 보도 그다음에 재산 도피 그다음에 서류의 허위 기재 등등 해외 이주 허가를 받거나 국외에 도피하는 행위 그다음에 인제 주무 장관은 이 조치에 위반자 범행 당시에 소속 학교 단체나 사업체 또는 그 대표자나 장에 대해서 다음 각하의 명령이나 조치를 할 수 있다. 뭐 여러 가지 그 사항들이 있습니다. 그다음에 인제 어 여섯 번째 국회의원이 국회에서 직무상 행한 발언은 이 조치에 저촉되더라도 처벌되지 아니한다. 이게 인제 어 지금도 이러한 그 권한이 인제 그 국회의원들에게 있죠. 그러나 인제 그 발언을 방송하고 보도하는 건 안 된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국회 내에서만 얘기할 수 있다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그다음에 인제 형량이 이제 있고 그다음에 인제 음 법관의 영장 없이 체포 구속 압수수색 또는 수색할 수 있다. 이런 얘기고 그다음에 아홉 번째 보면은 인제 특별범죄 가중에 관련된 얘기고요. 그다음에 10 호부터 14 호까지 인제 쭉 있는데 14 항이죠. 호가 아니고. 그래서 긴급 조치 이 조치는 75년 5월 13일 15 시부터 행한다. 그러니까 8 호를 7 호를 어 네. 7 호를 해제를 하면서 8 호로 7 호를 해제하면서 이제 9 호가 발동이 인제 된 겁니다. 아주 강력한 조치였어요. 저도 저 때가 75 년이기 때문에 제가 대학 2 학년 때인데 네 저때 뭐 저희가 가입해 있던 그 서클이나 뭐 이런 거 모두 다 그 이제 해체가 되는 그런 그 상황에 처했었죠. 그러니까 제가 다녔던 학교뿐만 아니라 다른 학교도 다 마찬가지였죠. 똑같이 적용을 받는 거니까. 자 그다음에 긴급조치 관련 조항의 변화를 한번 볼까요? 인제 그러나 이제 11.26 사건으로 인해서 인제 박정희 대통령이 이제 유고 상태가 되죠. 이제 서거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긴급조치는 1980년 10월 27일 앞에서도 말씀드렸지만은 헌법이 개정되면서 어 사라졌는데 대신 비상조치가 생겼다. 근데 이제 비상조치라고 하는 것은 뭐 그렇게 큰 그 인제 어떤 의미가 없다고 봐야죠. 네. 이는 긴급조치와는 달리 비상조치가 그런 거예요. 입법부의 사후 의결을 받아야 하고 사법적 심사의 대상이 될 수 있었다. 그러니까 상당히 그 뭔가 법률적인 행위였다라고 봐야 되겠죠. 네. 그다음에 비상조치를 해제할 수 있는 온전한 권한을 국회에 부여하였다. 그러니까 국회에서 그걸 심의해 갖고 '아 이건 해제해야 된다.' 그러면 해제를 이제 해야 되는 그런 상황이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그다음에 인제 1987 년에 개정된 헌법 제76 조 긴급 명령권에 언급된 처분과 명령으로 인제 이어진다. 그러니까 긴급 조치라는 것이 처분과 명령 이런 식으로 인제 용어에서부터 인제 완화되는 거죠. 용어가 완화되면은 그 내용 자체도 완화되는 거라고 봐야죠. 자 그다음에 인제 여러 가지 인제 우연 판결을 인제 받게 됩니다. 이 긴급 조치는 상당히 우연적이다. 이런 조치들이 계속 그 이후에 세월이 인제 바뀌고서 인제 그런 조치가 나온 거죠. 2010 년, 11 년, 13 년 또 13 년. 이 조치들은 대체적으로 아 뭐라 그럴까요? 인제 그 좌파 정권이 인제 집권을 하면서 이제 법원의 분위기도 많이 이렇게 바뀐 거예요. 그러니까 인제 이런 그 조치들 긴급 조치가 우연이라는 판결이 인제 뭐 계속 인제 지속적으로 이렇게 나왔던 거죠. 자 피해자 유형을 볼까요? 진실화해위원회는 긴급 조치로 기소된 589 명의 재판을 조사한 결과에 따르면 대부분 유신을 반대한 경우였다. 긴급 조치로 인해 처벌받은 피해자 수는 1,140 명으로 추정이 된다. 자 사형 집행은 그다음에 1975년 4월 8 일에 판결이 확정된 8 명이 1975년 4월 8일 군에 의해서 인제 사형이 집행이 됐다. 그러니까 뭐 상당히 많은 수가 인제 그렇게 뭐 입건이 되고 그랬지만은 사형이 확정된 그 숫자는 인제 8 명이 이제 되는 거죠. 네 예. 하여튼 지금 이모티콘이 이 양면의 얼굴을 하고 있는데 밝은 면과 검은 면이 이제 있습니다. 뭐 일단 긴급 조치라는 거를 그 놓고 봤을 때 뭔가 그 초헌법적이고 굉장히 그 소설이 시퍼랬던 그런 어떤 법률 행위였기 때문에 음 저에 반대하는 어 그런 그 어떤 집단으로서는 상당히 어 그냥 가혹했던 그런 형벌이 아니었나 이런 생각을 해 봅니다. 그러나 인제 음 유신헌법이라는 것이 이 왜 만들어졌는지에 대한 그 배경도 우리가 그 생각을 해볼 필요는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때 당시에 인제 뭐 닉슨 독트린도 있었고 그다음에 음 괌 독트린이죠. 괌에서 닉슨이 인제 그 이야기한 건데 그것도 한번 제가 방송을 해 드린 적이 인제 있었습니다. 그리고 인제 중국과 미국이 인제 화해를 하는 화해 무드를 갖고 그다음에 월남은 공산화가 되고
상당히 그 시대적인 배경이 굉장히 암울했던 것도 사실이에요. 근데 그런 와중에 여러 가지 그 인제 조치들을 쭉 취해 오던 그 박정희 대통령의 정부가 음 그때 당시에 그 어려움을 어떻게 극복할 것인가를 고민하다가 내렸던 그런 조치라고 이제 뭐 그렇게 보는 시각이 있죠. 그리고 저도 일면 그거 타당성이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인제 늘 제가 인제 그런 말씀을 드리죠. 예. 저 법률에 의해서 피해받은 사람들이 살아 숨쉬는 한 뭐 받아들일 수 있겠어요? 뭐 어떤 이야기든 받아들일 수가 없죠. 예. 그래서 가해자가 그다음에 피해자가 서로 공존하고 있는 이상은 서로 뭐 논쟁과 뭐 심할 경우에는 뭐 몸싸움까지 갈 수 있는 그런 상황이라고 봐야죠. 그래서 인제 그 시간이 흐르고 쭉 그 음 이제 뭐 한 세대 두 세대 흘러가다 보면은 그 시대 상황에 이 유신헌법이 가졌던 어떤 그 여러 가지 뭔가 그 초법적인 그런 그 내용도 있지만은 그 시대 상황에서는 그게 과연 어 뭐라 그럴까요? 그게 받아들여질 수 있는 거냐 아니냐 뭐 이런 내용을 포함해서 어 무언가가 이 시대 상황을 반영해서 뭔가 정제된 그런 어떤 역사의 어떤 지필이 나오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해 봅니다. 참 저도 동시대를 살았던 사람으로서 이걸 놓고서 뭐 "어떻다." 이렇게 표현하기가 참 쉽지는 않아요. 네 그만큼 그때 당시에 대한민국이 처해 있던 현실이 어려웠던 것도 사실이고 또 민주화를 위해서 투쟁했던 사람들의 어떤 그 갈망도 그것도 무시할 수 없는 그런 시대의 흐름이었죠. 네. 자 그래서 이렇게 유신헌법에 대해서 인제 또 긴급 조치에 대해서 알아봤는데 뭐 언제나 제가 늘 말씀드리지만은 조금 전에 말씀드린 대로 "동시대의 정치적 평가는 동시대에는 좀 불가능하다."라고 봅니다. 왜냐하면 어떤 평가를 한다고 하더라도 그건 계속 논쟁과 싸움뿐이 될 수밖에 없다고 저는 봅니다. 그래서 동시대에 해당 정치 행위로 인하여서 영향을 미치고 영향을 받은 사람들이 살아 숨쉬고 있는 이상은 그 행위는 논쟁과 갈등의 대상이지 역사적 평가물이 될 수가 없다는 것이 제 인제 생각이 되겠습니다. 자 한 정치적 통치 행위가 객관적이고 균형감 있게 평가를 받으려면은 글쎄요 저는 100년 적어도 음 세 세대죠. 한 세대를 30 년으로 봤을 때 세 세대 정도의 시간이 흘러가면은 음 어느 정도 정제된 결과가 나오지 않을까. 그게 긍정적이든 부정적이든 뭐 어떻게 나올는지 모르는 거죠. 동시대를 사는 사람으로서는 뭐라고 얘기할 수가 없어요. 계속 싸움과 갈등뿐이 있을 수밖에 없다고 저는 봅니다. 자 지금이 인제 2023 년인데 구한말을 만국 조선을 놓고서 인제 지금 우리가 인제 그 조선 말기를 이렇게 평가를 인제 서서히 할 수 있듯이 이 유신헌법 그다음에 그에 의한 긴급조치 이런 것들이 그 시대에는 많은 사람들에게 어떤 그 정신적인 육체적인 그다음에 뭐 재산적인 그런 피해를 준 것도 사실이지만은 또 그럴 수뿐이 없었던 이 대한민국의 현실도 있었다라는 그런 것을 감안해 볼 때 어 '이에 대한 평가에 접근하는 것은 굉장히 조심스럽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해 봅니다. 자 그래서 김대중 전 대통령이 그런 얘기를 했죠. "대통령의 통치 행위는 사법 심사의 대상이 될 수 없다." 예. 근데 이제 우리는 박근혜 대통령을 탄핵시켜 버리는 그런 정치적인 과오가 또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글쎄요. 저는 그렇게 믿습니다. 박근혜 대통령의 탄핵은 대한민국 헌정 사상의 가장 부끄러운 행위 중의 하나였다고 저는 믿고 있습니다. 어찌 됐든 억울하다 한들 뭐 지금 어찌할 수 없으니까 시간이 지나면은 후세들에 의해서 모두가 재평가될 것이라고 생각을 하고 또 그것을 이제 희망을 합니다. 네 이상 긴급조치 1 호가 처음 발동된 날에 긴급조치 1 호부터 9 호까지 그 내용을 간략하게 한번 알아봤습니다. 그리고 그때 당시에 뭔가 그 권위적이고 소설이 시컬했던 그런 시대적인 그 분위기라고 그럴까? 그 시절로 다시 한번 돌아간 듯한 느낌이 있는 그런 내용이네요. 네. 이상 김영로 TV의 날짜 이야기였습니다. 감사합니다.